네, 문재인 대통령이 시각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열고 있습니다. 산적한 국정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김병민 경희대 개관교수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예고 멘트에서 두 분 패널이라고 그랬는데 세 분 패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찬이 아마 시작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9일 만에 이루어지는 거죠? 네,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 전임 정부에서는 여야 당대표라든지 제일 먼저 부른 그 오찬이 당대표거든요. 예. 근데 당대표가 지금 그 야당이 아직 이제 그러니까 지도부가 아직 전열이 이제 그 준비가 안 돼서 원내대표 회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빠릅니다. 뭐 예. 대통령 취임 9일 만에 그러니까 협치와 통합 정부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플랜 또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집무실에 있는 여민관에서 진행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낮은 자세로서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던 만큼 오늘 모여 있는 자리, 이 만찬 자리에서는 특히나 과거 같은 상석이 아니라 원형 테이블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이 국정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일단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루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하자마자 사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1호 공약이었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진하려고 하는데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결과론적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따라서 추경 통과를 위해서라도 결국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이러한 원내대표들 특히나 이 여야 5당과의 공식적인 이런 자리를 얼마나 정례화시킬지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배석자 없이 5당 원내대표만 참석을 하게 되는데 주목되는 것이 이번에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도 참석해서 5당 대표 그 원내대표들이 다 모인다는 거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 원내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예. 대선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중요한 그 소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동과 복지에서 뚜렷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5당 대표를 차별 없이 불렀다는 게 있고요. 아마도 오늘 첫 그 회동은 제가 볼 때는 첫 술에 배부르랴 시작이 반이다 기조가 될 것 같아요. 예. 의미 있는 부분이 원내대표들만 회담에 참여하고 대변인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러네요. 뭔가 구체적 의제를 합의해서 발표하지는 않겠다. 발표할 건 없다. 다만 추경 예산, 그 일자리 추경 예산을 비롯해서 검찰 개혁 그리고 국정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국정과제에 대한 전반에 대한 설명도 국회에 대한 위기들, 개헌 문제들 아마도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이야기를 폭넓게 하고 아마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오늘은 상견례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예전처럼 사진 찍는 걸로 이래로 끝나지 않고 이런 모임이 정례화되는 것들을 발표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걸음을 띄었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고 봐야 되겠군요, 오늘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그 대변인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제 여야 당대표를 불렀고 또 원내대표를 불렀고 해서 오찬이 있으면 따로따로 이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 조금 다르고 뉘앙스도 다르고 그러니까 합의를 보지 못한 그런 그 회담이 많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어떤 그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말씀하셨듯이 어떤 내용의 합의의 중심이 아니고 이런 계속 정례화돼서 앞으로의 어떤 국정 운영의 하나의 어떤 틀을 이런 어떤 이 원내대표와의 회담 또 국회와의 어떤 소통을 틀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뭐 어떤 얘기들이 의제가 없기 때문에 뭐 북핵 문제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일자리 문제 그리고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5.18 이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 이런 또 개헌을 해서 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여야 간에 또 보수 정당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어제 5.18에서 이해한 것은 5.18 정신을 개혁과 통합이라고 하는 정신을 민주주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을 담자는 얘기였고 실제 개헌에 대해서는 오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얘기했듯이 개헌은 국회 합의를 존중하겠다.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국회 내에서도 순수 내각제부터 그리고 4년 연임 중임제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 등 다양한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본격적 개헌 논의보다는 어제 5.18의 정신을 헌법에 담자란 취지로 얘기한 거고 이후 논의는 제가 볼 때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한 것을 청와대가 존중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어떤 뭐 합의에 이르고 물꼬를 튼다라고 보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가 나왔었던 그 개헌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긴 하지만 5.18 정신을 포함한 개헌에는 지금 당별로 의견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18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어떤지 또 이 의견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아는 헌법 전문은 3.1 우리 독립운동하고 또 4.19 민주혁명 이 두 가지가 그 전문에 포함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5.18을 넣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국회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도 개헌 특위가 다시 재개가 돼서 이런 문제가 좀 더 진지하게 또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셨듯이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헌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진상규명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진상규명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주의가 등장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네, 각 당별로 지금 개헌에 대한 의견, 또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지금 다른데 사실 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5.18 기념식장에서 손은 잡았는데 또 노래는 안 부르는 그런 장면이 또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창을 좀 거부한 측면들이 있는 건데 예.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재창을 지시했다라는 이유를 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과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분파한 보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이 5.18의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역사 왜곡을 금지시키는 부분, 또 그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드는 부분, 또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진상규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서로 간에 이견이 없겠습니다만은 예. 헌법 전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게 되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사회적 합의를 갖자라고 하는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각 당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5당 후보들 거의 대다수가 내년도 있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네. 이 개헌을 바라보고 있는 후보들의 생각들이 다 달랐고 각 정당들마다 그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내각제라든지 이원 집정부제 성격이 아닌 4년 주임제 대통령제를 또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논의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촉발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공은 결국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회에서 200석 의원들의 200명 의원들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국민투표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과연 이 개헌에 관한 논의들이 얼마나 실제 동력을 갖고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추진될지에 대한 여부는 좀 미지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제 5.18 기념식 보면서 국가기념식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건 처음이다. 이런 SNS상에 참 글이 많았는데 뭐 감동은 감동이고 현실은 현실이고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대화가 오갈까 좀 관심입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땐 그 5.18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원래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과거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사실상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했는데 아마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로 집중이 되고 진상규명이 다소 미흡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발포 책임에 대한 문제라든가 헬기에서 시민들에서 발포한 내용, 기관총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광주의 진압군들, 계엄군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에 대해서 시민군들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을 유언비어라고 유포했다는 등 보안사에서 이것을 은폐 조작했다는 새로운 의혹들이 언론 보도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흡한 과거의 진상규명에 대한
새롭게 재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대통령의 그 기념사에도 드러났듯이 광주 시민에게 우리가 헌법에도 계승하고 광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제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광주가 국민 통합에 나서달라라고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오늘도 주로 이런 청산을 위한 구체적 입법 과제에 대한 그 국민의당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하고, 또 한축으로는 선거 때 드러났듯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지역적인 그 득표 편차를 보면서 국민 통합에 대한 필요성들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공유하는 그런 논의들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뭐 이래저래 원내대표들 그 여야 협치의 시험대가 될 어떤 회동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이 문제 말고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자리 예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업무 지시 1호로 내리는 게 이제 일자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야당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네,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10조 원입니다. 예. 야당이 그러니까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고자 할 때 사실 야당이 무조건 그걸 찬성할 수는 없어요. 추경이라는 건 비상사태거든요. 추가 네. 경정 예산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당연히 이걸 점검을 하겠다라는 건 야당의 기본적인 어떤 저는 자세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6월 임시국회 때 만약에 이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 사실상 하반기에 그것을 실효할 수가 없어요. 하반기부터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6월 임시국회가 아니면 이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이미 이제 또 다음 해 예산안을 갖고 사실 심의를 해야 그렇죠.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마지노선이에요. 정부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사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야당과 어떤 그런 충돌을 벌일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자제하고 그건 나중에 하고 가급적 협치 어떤 부분부터 먼저 하겠다라는 어떤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난하게 6월 임시국회에서 이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을 제1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뭐 이렇게 넣는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어저께 선언을 하셨고 굉장히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요. 그건 예.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지, 네. 그거는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경 예산 이 무난한 통과, 이것이 가장 1순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1순위다. 또 하나 뭐 좀 얘기가 나올 것이 지금 이낙연 총리 네. 인준 문제, 그리고 각 이제 내각이 또 꾸려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또 무난하게 이루어져야 내각이 네. 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협조도 좀 당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청문회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일단은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현재 야당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이제 전남도지사 출신이고 호남에서 굉장히 좀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만큼 좀 국민의당이 협조를 당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유승민 후보와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 간에도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감정적인 골이 깊어지는 네. 모습보다는 협치할 부분은 또 협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선거 이후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좀 협조가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현재 제1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서훈 국정원장의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이번 청문회에서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여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뭐 제1야당이니만큼 청문회에서 무조건적인 통과를 담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관계를 편안하게 누그러뜨리기 위한 과정 속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1야당이 현재 원내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정호택 원내대표와 얼마만큼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정부가 여야 협치에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 하는 것이 이제 취임식 날 가장 먼저 야당을 먼저 찾았고요. 지금 뭐 전병헌 정무수석은 사흘 연속 여의도로 출근 도장을 찍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게 국회를 국정의 협조자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주체로 삼겠다라는 의지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국회와의 소통 문제 때문에 친문이라든가 측근 정실 인사보다는 개파를 초월해서 의회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총리, 의회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비서실장, 모든 면에서 의회를 가장 앞세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도 원내대표 회담을 하는 걸 보면 향후에도 원래 여당으로서 120석밖에 되지 않아서 어느 법안 하나
예산안 통과시키는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협치와 통합에 대한 필요성들을 더 강조해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회와 대립하면서 국정 운영에 발목 잡기 하는 곳이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대립 갈등하는 걸 넘어서서 국회와 함께 국정 문제를 반드시 풀겠다는 의지를 여러 군데서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여야 원내 지도부 만나는데 1년 4개월 정도 걸렸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2달 뒤에 이제 첫 그 회동이 있었는데 9일 만이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말씀하셨던 부분의 어떤 그 배경을 좀 보면 원내대표보다 당대표를 먼저 만났어요. 사실은 4월 달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 만난 게 1년 4개월 만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이 원내대표를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각 장애당 비상 상황이라서요. 비교를 하자면 예. 좀 그렇고요. 박근혜 정부도 사실 3월 그렇게 얘기하면 당선인 시절부터 사실 2월 7일 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당선인 신분으로 여야 대표를 만나서 그러니까 그 회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늦었다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9일 만에 당장 이렇게 만나서 어떤 이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소통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워낙 그 소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점심 메뉴가 뭘까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관심인데요. 청와대 메뉴에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메뉴에 숨겨진 심오한 정치학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밥 한 끼 먹고 이야기합시다. 정치인들에게 이 말은 다 터놓고 이야기하자, 이른바 식사 정치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밥상 메뉴가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칼국수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칼국수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청와대 요리사들이 칼국수 맛을 제대로 못 내니까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단골집 사장까지 청와대로 초청해서 가르치게 했다는데요. 김 전 대통령의 칼국수 사랑은 절약과 청렴, 개혁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물 역할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삼계탕을 좋아했는데 장관 수석들과의 만남이나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청와대 근처에 있는 비좁은 삼계탕집에서 하면서 현안의 매듭을 풀곤 했습니다. 삼계탕으로 묘책을 찾은 대통령 또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첫 해 광우병 논란이 빚어지자 청와대 춘추관 구내식당에서 기자들과 삼계탕 오찬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축출한 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없었습니다. 찻잔과 물컵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이죠. 회동이 끝난 뒤에도 식사하고 가시라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반면 1년이 흐른 뒤 박 전 대통령의 표정부터 좀 부드러워진 모습이죠.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초청한 오찬에서는 호화 메뉴가 등장합니다. 송로버섯에 캐비어 샐러드, 바닷가재, 심지어 멸종 위기에 놓인 상어로 요리한 샥스핀 요리까지 서민들은 평생 한번 보기도 힘든 최고급 메뉴의 코스 요리가 나와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 메뉴는 한식입니다. 그런데 깜짝 선물이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건강을 위해 손수 만든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10시간 정도 배추물에 푹 달인 인삼으로 만든 인삼정과를 내놓을 예정이라는데요. 요리 솜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 과연 김 여사의 이번 요리 선물이 국회와의 협치에 도움이 될지 궁금하네요. 서양호 소장님, 네. 후식을 직접 만들어서 대접을 한다고 하는데 인삼전과요? 요리 솜씨가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네, 아마도 그 보통의 퍼스트레이드라고 하면 예. 아마도 대통령 옆에서 그 자기 전문적인 걸 내용을 가지고 복지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 어린이 영유아 사업을 지원한다던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유쾌한 정숙 씨라고 표현되는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대통령의 평범한 아내 역할을 충실히 한 그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우리가 말하는 고가안에서 인심 난다고 예전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그 재보궐선거 이후에 지도부들끼리 사퇴 논란이 있을 때 예. 문재인 대표가 식사를 집으로 초청을 했는데 그때도 김정숙 여사가 아주 한상을 아주 걸게 차려서 그러니까 당내 저희가 네네. 이
메뉴를 보니까요. 대게찜, 네네. 군소 이게 바다 달팽이라고 하는데 이거 볶음, 전복 볶음, 그다음에 뭐 더덕 일종이라고 하는데 섭삼, 산삼, 튀김 요리 이걸 다 이제 차려서 그중에 앞거는 이제 대접을 했다고. 농어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직접 장을 봐서 와서 농어찜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서 최고위원들이 뭐 그 음식 덕인지 아니면 김정수 여사의 그 요리 덕분인지 모르겠으나 그 후에 상당간 당내 갈등이 봉합되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했던 일화가 네. 있어서 아마도 이번에 원내대표도 남아있는 대통령 5년 국정운영 기간 동안 국회 협조가 어느보다도 중요하고 첫 단추를 잘 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김정수 여사가 그런 그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마 후식을 네. 준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아 저는 뭐 드셔보시질 못하셨지만 어쨌든 음식으로는 내조를 하는 모습인데요. 그 돌이켜 보니까 청와대 메뉴 중에서 굉장히 소탈한 메뉴들이 많네요. 네. 예, 칼국수도 등장하고 삼계탕도 등장하고요. 김영삼 예. 전 대통령이 사실 이 칼국수로 가장 유명했었고 그 당시 이제 영수회담이라고 하면 야당의 대표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이 회담을 할 때도 칼국수 한 그릇 내주니까 사실 양이 많은 성인 남성들 같은 경우는 칼국수 한 그릇 먹고서 배가 다 차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뭐 육류라든지 고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칼국수 한 그릇만 먹고 가니까 나가서 다시 한번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하는데 네. 오늘은 일단 뭐 한식으로 한상 푸짐하게 차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선거 과정에서도 뭐 호남 특보라고 불렸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1등 공신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뭐 요리야 사실은 조리장이 하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인삼정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갖고 예, 이게 단순하게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후식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10시간 동안 대춘물에 달여갖고서는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일단 정성이 좀 들어갔다는 측면들을 고려할 수 있는 거고요. 다과로 내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가는 길에 이제 선물을 들려서 나갈 수 있게 해갖고 어찌 보면은 5당에 든 원내대표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좀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 있는 자리에서도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민항기를 타고 거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소탈한 행보들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가장 좀 적극적인 내조를 하는 영부인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준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김무성 전 대표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하고 회동했을 때 물 한 잔만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는 장면. 지금 보니까 굉장히 썰렁하네요. 예, 제 기억에도 아마 그런 일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언론에서도 11시 정도 이제 11시 좀 넘어서 이제 오찬이 아니라 이제 회동을 했는데 네. 그러면 보통 우리네 인심이라는 게 점심시간이 다 되면 점심을 먹여서 식사하고 이렇게 가세요. 뭐 예, 이런 보내지 얘기가 않습니까? 보통은 근데 나오죠. 보통은 근데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사실은 그냥 11시 한 뭐 12시 다 돼서 회동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을 하셨지만 김무성 대표도 당시 대표도 돌아오는 길에 네. 고깃집에 아는 고깃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고기나 먹고 가자라고 쓸쓸히 혼자서 고기를 드시고 가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정현 대표에게는 또 굉장히 좀 화려한 비교가 음식을 되죠. 그 후에 대접을 사실 했어요. 예. 그때 송로버섯을 곁들인 뭐 예. 음식이 나왔다고 해서 얘기가 많이 되는데 특별히 또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조찬 만찬 정치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요. 오찬도 사실 정치인들과의 오찬이 주로 여당 의원들, 여당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여당 의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한 건 굉장히 또 뭐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좀 너무 팔은 안으로 굽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 음식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는 건 다른 목소리도 듣고 또 여러 목소리, 여러 어떤 그런 다른 그런 다양한 그런 그 각계각층의 사람들 또는 야당 이런 인사들과의 어떤 소통의 방법인데 좀 너무 그 음식의 정치도 너무 불통이 아니었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오찬 관련해서 재밌는 일화가 많은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호불호가 너무 강해서 세계 의회 지도자 협의회라고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한국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세계 의장단 국회의장단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주관하는 한국에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빼버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입 바른 소리를 좀 하고 했거든요. 예. 그 법안 발의도 제때 직권상정도 안 해주고 그래서 국회의장을 빼버리고 그랬군요. 나머지 그 의회 지도자들 다른 나라들과 식사를 하는 밤에 정의화 의장이 점심 약속을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잡아놨다가 대통령이 초청을 안 해서 국회 앞에 있는 여의도 식당에 냉면을 드시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주쳤는데 오늘 식사 있는 줄 기자들이 다 물어보니까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급하게 돌아왔다고 할 정도로 근데 참석한 분들도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마도 그 주관했던 한국의 정의와 국회의장이 불참하는 게 대해서 아주 당황했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스타일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 다 하지 않는 사람에서 아주 단호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식사 오찬의 그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올라올까도 관심인데 이게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될까도 관심인데 이게 원탁이라서 큰 의미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죠. 누군가 이제 상석이 존재하고 예. 제1 그 당의 원내대표부터 이제 순서대로 앉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늘 초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고민들도 있었을 건데 원탁으로 자연스럽게 둘러앉다 보면은 예. 누구를 먼저 상석으로 배려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물론 원탁에서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누가 앉고 왼쪽에 누가 앉는지에 대한 의전에 대한 기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름대로의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보기 좋은 장면인 것 같고요. 특히나 정의당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내 이제 국회의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정의당이 초청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교섭단체가 구성이 안 된다고 해서 꼭 초청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없는데 그동안 네. 관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정의당이 심상정 후보에게 줬던 국민들의 열망적인 또 표심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 5당의 원내대표들과 실제 말하는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면은 이 다당제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정의당 원내 대표를 초청한 것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차는 진행이 잘 되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현장 화면은 지금은 볼 수 없고요. 현장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늘 이제 후식을 김정숙 여사가 직접 준비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소탈한 행보도 굉장히 지금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항기 타고 남편 이제 고향을 갔는데 특별한 분을 어제 만나고 왔다고요. 네,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날 때 탯줄을 끊어준 그 삼파 할머니라더라고요. 예. 삼파 할머니를 만나 인사를 드리고 아마 당선되고 당선자가 바로 못 오니까 아마 김정숙 여사가 가서 대신 인사를 전한 그리고 아마 선거운동 때문에 호남특보라고 그래서 고향보다는 호남에 주로 거의 살다시피 하셔서 고향 분들한테 더더욱 반가운 인사가 필요했을 거라 해서 한 걸음에 달려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고향에 계신 분들도 대통령 내외로 다시 그 고향을 방문한 것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양산의 옛 자택도 찾아서 주민들하고 환담을 나눴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거제시가 생가보건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그렇죠. 대한 의견도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취임식 후에 한 이틀인가 지나서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죠. 네. 거제시에서 생가를 복원하겠다. 지금은 완전히 뭐 터 정도만 남아 있지 뭐 생가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이 부분이 뭐냐면 함흥에서 왜 이 피난 오지 않았습니까? 예. 거제도가 거의 뭐 피난민 수용소 같은 그런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뭐 이 거제시에서 그걸 추진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그런 소회를 좀 받겼던 것 같아요. 취임한 지 네. 얼마나 됐다고 벌써 무슨 생가 얘기가 나오느냐 뭐 곤혹스럽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자체가 그것을 추진하는데 그 뭐 대통령이 하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 대통령의 그런 어떤 자세 뭐 국민들에 대한 어떤 마음 이런 부분이 또 뭐 이 부분에서 또 엿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거제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했는데 뭔가 좀 관광 자원지로 좀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사실 예. 볼 것 없는 상태로 방치하기도 좀 문제가 있다. 나중에 지나게 되면 이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게 돼서는 공유재산 뭐 심의위원회 등을 열어야 되는 건데 이게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매입하기도 쉽지 않게 되니까 지금 이 생가와 생가 주변에 있는 건물들 그리고 땅들을 좀 매입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소탈한 행보, 탈권위주의적인 행보와는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집권한 지 이제 열흘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써 생가 문제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게 됐을 경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관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모습들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비판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입장을 뭔가 내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어제 있었던 5.18 기념식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운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요. 어제 뭐 기념식장 덥다 못해서 굉장히 그 뜨거운 열기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화제가 된 장면 중에서 가장 큰 화제가 이제 김소영 씨 유가족이죠. 네.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추모사를 읽고 나니까 대통령이 이제 눈물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뒤로 가는데 안아주는 모습 그런 모습도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 어제 5.18 그 기념식을 보면 많은 분들이 코끝이 찡했을 텐데요. 5.18 민주화 운동의 문제는 진보나 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시민의 목숨이 그 유린당하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부당하게 간섭되는 것에 대한 시민 저항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그 마련된 행사인데 거기에 5월 18일 날 80년도 5월 18일 날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러 지방에서 올라온 아버지가 계엄군의 총에 의해서 희생된 얼마나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많은 광주 문제를 살아왔던 80년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에겐 광주는 또 하나의 부채 의식이었군요. 네.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었지만 아마 어제는 그런 광주에 대한 진압에 대한 그 분노로 그리고 정부에서 그 박근혜 이명박 전 정부에서 이런 광주 정신을 축소 왜곡시키려고 하는 흐름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아마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분노보다는 치유되는 과정이 아니었는가 싶어서요. 이제는 광주가 더 이상 그 민주주의의 이름을 넘어서서 통합과 치유의 장으로 더 승화된다라는 그 아주 좋은 훈훈한 모습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진상규명 제대로 하겠다. 헬기 사격부터 해서요. 예, 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진상규명에는 뭐 좀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을 하면서 또 그 발포에 대한 문제를 부인을 하고 또 책임에 대한 문제를 또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도 또 광주 시민들 또 국민들의 어떤 마음이 굉장히 좀 뭐 안 좋았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풀어버리는 해원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발포명령 부분 자체는 사실 뭐 국민의당은 적극적이지만 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그 부분을 뭐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진상 규명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함께 그런 어떤 동의를 할 텐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이 헌법 전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 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그걸 뭐 추진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어떤 개헌특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1년 동안 지금 계속 그 개헌특위가 있으니까 그 특위에서 아마도 수기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제 뭐 5.18 기념식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신 분들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뒷이야기도 5.18 기념식 뒤에 뒷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차현조 앵커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1980년 5월 18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던 날 광주에서 태어난 5.18 둥이 김소영 씨. 소영 씨의 부친은 갓 태어난 딸을 보러 광주를 찾았다가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해마다 슬픈 생일을 보내야 했던 소영 씨. 어제 5.18 기념식에서는 소영 씨가 아버지께 올리는 절절한 추모사에 온 국민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울음을 삼켜가며 읽어내린 추모사가 끝날 때쯤 눈물을 훔치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퇴장을 하던 김 씨를 따라가 말없이 안아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울지 마세요. 기념식 끝나고 아버지 묘소에 같이 참배하러 갑시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기념식 뒤 소영 씨 부친의 묘소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습니다. 어제 5.18 기념식에서는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차량과 경호 차량이 119 구급차에 길을 터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급차에는 민주화 운동 때 모진 고문을 당한 뒤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50대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요.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는데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진 뒤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념식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의 점심 식사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NS에 문 대통령이 점심 식사를 하고 간 곳이라며 올라온 사진을 보면 식당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알고 보니 5.18 민주화 유공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네.
유가족들과 또 광주의 상처를 품는 그런 모습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김소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뒤로 퇴장을 하는데 뒤에 따라가서 이렇게 또 뒤돌아서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건 연출했다기보다는 바로 그 상황에서 눈물을 품고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국민들이 예. 또 하나 사실 감동한 건 안아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울지 마세요 하고 이제 위로를 하면서 이제 이 시기 끝나면 아버지 묘소에 이제 같이 참배하러 갑시다 해서 같이 손을 잡고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김소연 씨가 실제로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대요. 네. 대통령이 그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데 예정에도 없이 가서 그렇게 손을 붙잡고 그 참배를 윤상원 열사랑 그다음에 그 김소연 씨의 아버지 묘소에 가서 참배를 했고 또 하나 이제 좀 슬펐던 부분은 물론 네. 이제 뭐 좀 미담이었죠. 이 119 구급대가 이제 가니까 이 경호 차량과 대통령 차량이 이제 옆에서 기다리고 구급차한테 양보를 했다는 것인데 네. 무엇이 슬프냐면 사실 그 구급차에 실려간 이분이 5.18 때 고문으로 인해서 자주 발작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날 어저께 행사를 계속 다 지켜보다가 말미에 갑자기 또 발작을 일으키신 그러니까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래서 쓰러졌는데 그 아픔이 아직도 그렇게 5.18에 대한 그 아픔이 현존하고 있구나. 그 당일에도 그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예. 봅니다. 어제 식사도 5.18 유공자가 운영하는 그 식당을 골라서 네. 이제 갔더라고요. 네. 화랑군 회관이라는 예. 곳인데요.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청와대 측에서 5.18 당시에 피해를 입은 곳은 없는지 혹은 유공자 측이 운영하는 식당은 없는지를 찾아가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식사도 한 8,000원짜리 점심 식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소박한 행보를 보여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지에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어저께 있었던 5.18 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사실 취임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출범한 이 정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자리에서 이제 5월 광주의 넋을 좀 위로하기도 하는 장면들이 나타났었고 또 이제 유가족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눈시울을 붉혔던 측면들이 예. 존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5월 이 광주에 있었던 일, 특히나 진상 규명에 대한 일은 현재로서는 이 광주 광역시 차원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바는 국가 차원의 진상위원회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광주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핵일기에서의 사격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한 것들이 국가에서 감정까지 나왔던 부분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과거사를 어느 정도 좀 치유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부분들에는 여야가 함께 없이 좀 이런 일들을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오늘 있는 이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들이 잘 전해져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국정운영 9일째인데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잘할 거다. 이 수치가 지금 87%입니다. 예. 네, 아마 역대 대통령 그 취임 그 1주차에서 2주차 사이에 가장 높은 지지율일 텐데요. 저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역대 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에 557만 표라는 가장 큰 득표차의 의미. 그것은 아마도 그 강력한 개혁을 하라고 하는 개혁에 대한 희망사항일 겁니다. 반칙과 특권에 의해서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간 듯한 권력의 모습에 대해서 그 개혁하고 청산해 달라고 한 요구가 있고요. 그 요구를 아마 요구에 대한 바람들이 아마 이 지지율에 담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경북과 경남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소위 말하는 그 보수층에서 그 1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합이라고 하는 큰 숙제를 주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개혁과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들이 이 지지율의 그 희망에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깊이 있게 고민해서 개혁자고 통합자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같이 함께 그 추진해내야 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48%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이제 정례적인 예. 조사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거의 최고치를 찍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급격한 하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할 것 없이 7%에서 8% 정도로 거의 동일한 수치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보여줬던 행보들은 사실 선거 때 국민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정도 불식시키기 위한 통합 행보들을 좀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집권 초기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많은 기대감들을 좀 더불어민주당에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현재 홍준표 당시 후보가 미국으로 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 활동 등으로 자당 의원들 간의 이제 뭐 개파 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골몰해 있는 모습들이 결과론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특히나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기존의 지지층들이 보기에 이렇게 해갖고 어디 다시 한번 재집권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는가라는 따끔한 좀 지적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당분간 문재인 대통령이 좀 집권 초반에 보여줬던 행보처럼 가게 됐을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예. 이렇게 나머지 있는 정당의 지지율이 1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잠깐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정계 개편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또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뭐 열흘 가까운 행보를 봤을 때 국민들이 처음에 이제 인수위 없이 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앞으로 인수위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농담 삼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비상 상황이기 예. 때문에 10개월간의 어떤 국정 공백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대통령으로서 당선인이 아니고 나와서 이게 수습하는 그런 그 단계여서 그렇죠. 인수위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약이라는 부분, 경선 대선을 치르면서의 공약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현실화되지 못하는 것도 많고 또 공약이 그대로 이렇게 이 국민들에게 기대치만 높였다가 나중에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돼버리거든요. 발목을 잡히는 건데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크게 할 일 중에 하나가 공약을 정리를 해서 우리 정부는 5년 동안 무엇을 하겠다라고 예. 아젠다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런 아젠다를 발표하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문위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주 미시적인 부분들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지금 전임 정권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제 지지율이 높아가는데 결국은 국민들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건가요? 경제를 어떻게 할 건가요? 이렇게 묻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서부터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걸 이제 내놔야 된다. 그 지점부터가 진정한 어떤 또 지지율의 실력을 추이. 보여줄 그렇죠. 때다. 진정한 예. 지지율의 추이가 나오게 그런데 될 것 앵커님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그동안 그 인수위가 예고편이 너무 길어서 실제 본편, 즉 취임하고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적 지지를 못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인수위 문제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제 필요한 시기와 역할, 그다음에 예산 지원 이런 문제가 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겠다. 효율성 있게 기간이나 뭐 그렇습니다. 역할 아니 뭐 부분에 인수위 대해서요? 준비 없이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역대 인수위가 있는 그 대통령 당선자보다 훨씬 더 낮게 하는 걸 보면 아마 그동안 인수위가 이런 효율성 문제에서 한번 재검토해 볼 부분이 있는 걸 시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데 전략적 접근이 초반에 좀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뭐 정치권에서 이게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부터 지금 차근차근 접근이 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서요. 제가 볼 때는 처음은 그 소통과 공감, 예. 그리고 개혁, 그리고 국정의 안정 이 세 키워드로 단계별로 해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탈권위 행보라던가 그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이런 그 소통 행보가 여야라 진보 보수 모두가 그 비판할 수 없는 그 비정치적 그런 영역이기 부분도 때문에 있고 예. 또 뭐 업무 지시가 내려진 부분도 국정교과서 네, 그렇습니다.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 뭐 굳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이 할 수 부분.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되 아마 이번 주 말부터는 아마 이렇게 그 정서적으로 접근했던 것들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면서 네. 그 민생 경제부터 외교 안보 그리고 그 사회복지 분야까지 전체적인 문재인 그 정부의 집권 플레인을 구체화하는 그 작업들이 된다라면 보다 더 네. 이런 그 국민들에게 호감과 감성적으로 접근했던 방법들이 구조적이고 안정적으로 좀 이제 집권의 플랜을 제시한 식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그 처음 취임 일주일에 대한 그 배치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전략적인 행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오전에 이제 전격적으로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현 그 대전고검 검사죠.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적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일성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감? 글쎄,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이슈가 한창인 가운데 들어서지는 거라 좀 혹시 조금이라도 어떤 뭐 생각하시는 보관이 좀 있으시면. 글쎄 그 문제는 제 지위에서 언급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박근혜 이제 공판 공격 시작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휘? 글쎄 지금까지 서울지검하고 특검하고 잘 재판의 공조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검장님, 우병우 소속 사건이나 그 윤석열 검사 임명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지금 최순실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승진 인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검사도 얘기를 하지만요. 박영수 특검의 특별수사팀장으로 들어가 있었었고 박영수 특검의 활동이 종료가 됐지만 결과론적으로 공소 유지를 위해서 일부에 대한 검사들, 파견 나온 검사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박영수 특검 내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요. 실제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일단은 초기 기소 사건은 마무리가 됐지만 향후 있는 재판 결과를 계속해서 이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공소유지가 필수적인 사안인데 현재로서는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려한 법조인, 그러니까 변호인들을 갖고 있는 상황들에 대비해 봤을 때 특검의 공소유지를 가져가기 위한 인력들이 굉장히 좀 협소하다라는 측면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일부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임명을 통해서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라는 기대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윤석열 현재 임명된 지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검찰의 상징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 팀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국정원 직원들을 가지고 체포하는 과정들, 이럴 때 이제 상부 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결국 정직을 맡게 되고 한직으로 물러나 있게 되는데 어찌 보면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의 뜻에 받들어갖고 민정수석실과 협조하기 위한 그런 인사에 대한 초석을 갖는 첫 번째 인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라는 첫 번째 인사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기존 검찰 수뇌부하고는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우병우 검찰에 대한 청산의 의지를 분명히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하는 거를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검장이 했다는 건 뭐냐면 검찰총장하고 권력에서 임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명사업, 정치적인 지시에 의한 검찰 수사들이 기획수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검찰의 오명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 그래서 검찰 독립의 의지를 표현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은 아시다시피 권력에 부당한 검찰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 외압에 굴하지 않다가 한직으로 좌천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번에 아마도 전체적으로 검찰 개혁의 두 가지 방법, 하나 제도 개선이고 하나 인적 청산이 있다고 하면 아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임명 아마 그중 하나인 인적 청산에 대한 신호탄으로 해석되어도 무방한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예, 그럼 인적 청산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 인사를 두고 정말 파격 인사거든요. 검찰이 술렁거립니다. 아까 계속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이 좌천을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2번 간 꼴이라고. 원래 대검 중수부 과장과 그다음에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역임하면 바로 차장검사에서 승진의 어떤 케이스인데 대구 고검에 그냥 검사로 가거든요. 그냥 계속 좌천이 됐었죠. 그렇죠. 그런데 박형철 반부패 비서가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부팀장이었어요. 그 부팀장을 하다가 박형철 부팀장도 사실은 좌천을 당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만두고 변호사를 택했고 또 윤석열 사실 신임 중앙지검장도 변호사로 갈 것이다. 그만둘 것이다. 왜냐하면 후배 검사들이 다 자신의 위에 자신을 지휘하는 그런 지휘선상이 있게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검찰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이 검찰에 계속 남아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2번 가신 분이 대학교로 가야 되는데 대학교로 안 가시고
대학원을 그냥 바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예. 된 거죠. 이렇게 차장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지검장으로 갔다. 이거는 지금 선배 차장 검사들을 지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또 이분이 좀 늦게 사실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 그 연배에서는 사실 그 나이가 좀 있죠. 나이가 굉장히 좀 많은 네. 편이죠. 많은 편인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형철 부팀장이 25기, 그 다음에 이 지금 신임 지검장이 23기, 2기 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나이는 8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늦게 시작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은 이 우병우 라인에 대한 경고, 일단 우병우 라인을 발본색원하겠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라고 네.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돈봉투 감찰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안태근 그 대검 검찰국장은 사의를 표명하게 됐지만 지금 오늘 좌천 인사가 났습니다. 각각 부산고검, 대구고검 네. 차장검사로 지금 좌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표 수리를 할 수가 없죠. 일단 예. 내부 감찰을 통해 갖고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게 되면은 사실은 뭐 고발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도 현재로서는 현재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경우에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이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확률도 보여지는 거고요. 죄가 있다면 사실 과거에 있었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라든지 김영준 부장검사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을 경우에도 내부의 감찰 문제로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임 검사를 임명한 뒤에 사실 이 죄에 대한 혐의들이 밝혀지게 되고 네. 결과론적으로도 구속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의 사표를 수리한다는 거는 모든 죄에 대한 혐의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 없이 밖으로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좌천성 인사를 통해 갖고서는 보다 본격적인 감찰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단순하게 돈봉투를 주고받았던 문제에 국한하게 되면은 뭐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위반 행위라든지 예. 특수활동비에 대한 오남용 정도의 성격으로 볼 수 있겠지만,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면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 과정 속에서 특히나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장과의 연관 관계,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과의 연관 관계까지 들여다보게 된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초기에 대한 수사는 결과론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준하기 위한 뇌물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향후 앞으로 검찰이 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러한 최순실 국정농단이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범죄에 대한 수사를 덮기 위해서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는 없었는가, 검찰 내부 조직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가 등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들이 굉장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잠깐만요. 지금 청와대 오찬의 화면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이 회동이 진행되는데 지금 막 그 식사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티타임. 그 티타임 시간의 화면인 것 같습니다. 초반 화면이죠. 네, 저희 간이 테이블을 마련해 갖고요. 한 명 한 명 오는 사람부터 먼저 맞이한 다음에 다 같이 오면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오신 것 같네요. 예. 여민관에서 이렇게 오찬을 한다는 것도 참 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원래 예. 다 이 본관에서 굉장히 그 이 계단 옆에 커다란 그 연회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통 오찬을 하는데 그곳을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민관 실제로 자신이 집무실로 이용하는 네. 그곳에서 그러니까 격식, 뭐 의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이 실질적으로 실제적인 어떤 그런 협치를 보여주겠다. 이런 예. 의미로 또 읽혀질 수가 지금 있겠네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그리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까지 다 지금 참석을 한 상황이고, 청와대에서는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그 전병헌 정무수석도 오늘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병헌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청와대에 있는 정무수석으로 있기에는 굉장히 선수가 높고 중량감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정무수석에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당청 관계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국청 관계라는 말은 들어보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집권 여당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만 그치지 않고 특히 야당과의 협조에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병헌 정무수석의 역할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YTN 그 오후 3시에 출연을 해서 뉴스에 출연해서 이제 회동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희가 그때 내용을 좀 정리해서 들려드리고요. 지금 오늘 원탁에서 이제 식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리 네네. 배치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원탁의 의미는 뭐 그 상관관계 없이 네. 소통과 그 협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보통 그 이전에는 뭐 상석이 어디고 누가 옆에 앉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중요해요. 의전이 그 전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고 권력의 바로미터가 바로 자리 배치 의전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아마도 그 저렇게 된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그 오늘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뭔가 합의안을 도출해야 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첫 상견례로서 네. 신임 대통령이 국회와 각 당의 원내대표단들을 존중하고 예우한다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담소와 그 첫 출발을 알리는 장소 그 상징이기 때문에 원탁 회의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좀 그 이후에 뭐 정례화된다고 한다면 대변인이라든가 당의 정책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참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원탁보다는 아마 회의 그 테이블 원래 예. 흔히 보는 디귿자 회의용 테이블도 아마 그때 가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은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원탁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환하게 웃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초반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워딩이 나오면 그렇겠죠. 시작하는 어떤 모두 발언하고 서로 덕담, 그러니까 이제 대선 잘 치렀다, 고생했다, 그리고 뭐 저 지지율 관련 뭐 이런 서로 간에 시작하는 어떤 워딩들이야 그 화기애애할 수밖에 네. 없겠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은 그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우리 뭐 패널 분들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안보 문제도 그렇고 또 특사들 이야기도 그렇고 또 이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이런 어떤 외교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뭐 모두 발언에서 웃었다고 끝까지 웃을 수 있을까? 그건 또 이제 끝까지 웃을 수 있을까? 그것도 예. 지켜봐야 되는 또 문제일 것 같아요. 야당의 상황이 예. 아마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 내부 정비의 분열사항들을 아마 대정부 공세를 통해서 극복할 의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처음 분위기로만 간다라면 야당의 정체성과 존재감 문제 때문에 일부 부분적으로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모습들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게 되니까 새로 나오게 되는 게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좀 협조를 당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사실 지금 국무총리 그리고 국정원장에 대한 인선은 있었지만 네. 내각에 대한 인선들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조직 개편이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창조 경제를 중심으로 국가 운영을 좀 끌고 나가고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처를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정부 조직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다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결과론적으로 법상으로 국회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관 인선 등 내각 인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있는 자리에서 아마 제일 중점적으로 저와 같은 내용들을 좀 당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만약 예.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청와대에 있는 청와대 조직의 개편은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와 완전히 좀 다른 형태로 됐던 부분들을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정부 조직의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좀 지켜보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지적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박 전 대통령 때 2월 25일 날 취임을 하고 3월 3일 날 여야 대표 회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됐는데 야당이 불참을 했죠. 그런데 이유가 바로 정부조직법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어떤 리드했던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야당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조직법 개편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화면만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음성은 들려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를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약속이 된 상황이라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이라든가 내각 인선 이 부분에 대한 그 협조 굉장히 중요한 국정 초반에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초반에 내각을 그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안정적으로 내각을 얼마나 잘 출범시키냐, 연착륙시키느냐가 첫 정부의 그 출발과 다름없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 협조 요청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원래 국회 고유 권한인 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소홀히 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청문회에 대한 날카로운 송곳 질의를 통해서 아마도 예전처럼 국정 운영을 발목 잡는다라고 하는 취지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옛날의 정치 방식은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청문회 준비들은 대통령의 당부와 무관하게 아주 날카롭게 준비할 수밖에 네. 없는 게 지금 현재 야당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대화는 대화대로 좋은 덕담을 오고 가지만 향후 청문회에서는 아마 일수불태의 공방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한국당 같은 경우에 지금 제동이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제고해달라 이런 요청도 지금 이미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죠. 재벌 저승사자라도 불리기도 하고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인 김상조 교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재벌 개혁들 그리고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해왔던 인사니만큼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그 철학과 가치에 좀 반하는 인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김상조 신임 위원장 같은 경우가 과거부터 해왔던 본인의 그런 학자로서의 노력들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해서 하게 될 활동들에 대한 명확한 이 로드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설득과 협조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정부조직법 개편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복원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건데 특히나 세월호 참사 이후로 탄생됐던 국민안전처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해경이 해체되는 과정,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제 격화되는 부분들이 존재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표 정부 조직이 어떻게 개편될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저희가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뭐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 내각 인선에 대한 협조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는 전해지고 있고요. 이건 말고도 뭐 개헌 문제라든가 뭐 북핵 문제 현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특사 얘기를 또 빠질 수가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계속 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고 현지에서 지금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좀 비판을 받는 부분, 뭐 이렇게 그 지지율은 높지만 비판을 받는 부분이 다른 부분은 그래도 이제 인선이 어느 정도 됐는데 아직도 외교, 안보, 국방 라인은 지금 아직도 인선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백을 또 사실 특사라는 어떤 부분으로 이제 그 가장 시급한 그 4개국에 이제 보냈는데 관련해서 사실 이제 그 야당 대표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사실 어떤 내용으로 외교를 펼치려고 해서 특사의 어떤 내용은 이러이러한 부분이고 또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를 지금 기대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역대 정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교 안보 부분은 여야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네. 여야를 이렇게 뛰어넘으려면 그 정보를 공유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각 나라의 어떤 상황은 이렇다라든지 또는 북핵 문제도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과 관련한 어떤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부의 어떤 그 방침 내지는 국정과 관련한 어떤 부분들을 야당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소통의 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야당 대표에게 설득을 하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런 어떤 목소리만 많았는데 아마도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어떤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정보를 확실하게 공유를 예.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라는 방침에 대한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외교안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외교안보 굉장히 지금 현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인선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이제 뭐 중체에 대한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국가안보실장, 뭐 외교, 국방, 통일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묶음으로 이렇게 인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늦춰지기보다는 신중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예. 청와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아마 딕제 개편 때문에 기존의 외교안보 국방 별도로 정부 부처 담당제에서 정책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원톱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아마 내부적으로 그 직제 개편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이 실장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실장을 그 외교통이 할지 국방통이 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상당히 고심이 깊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으로 한다면 그동안 그 햇볕 정책 계승자답게 외교 라인이 중용이 돼야 하는데 그 대화 협력을 중시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안보와 국방 분야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방 분야의 전문가가 그 안보실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어떤 무게를 두는 인사를 하는 게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향후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큰 방향도 결정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더욱더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김관진 실장이 계속 함께 배석을 해서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왜 임종석 비서실장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보고를 했을 때 일부러라도 김관진 안보실장이 지시하게 하라라는 어떤 지시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전임 정부의 안보 라인, 외교 라인을 함께 지금 동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어떤 국가 비상시에 이 전임 정부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배제하고 또 이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임명 아직 안 된 그 비서실 내부의 어떤 인사로만 한다면 그것 역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할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교 안보 라인도 사실은 아직도 이제 김관진 실장이 대행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오찬 회동 상춘제에서 원내대표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맞았고요. 오찬에 앞서서 원탁 테이블에서 이제 담소를 나누는 화면까지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이 끝나고 나면 국회에서 또 이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국회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아마 대변인단들이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대표들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브리핑을 할 텐데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여야의 입장에 대한 청와대와 조율과 합의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향후 국정 운영의 기조와 의회에서 각 당별로 당부한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브리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국회 브리핑 내용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저희 YTN 세시뉴스에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또 출연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자세한 내용을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취임 9일 만에 원내대표 회동이 전격 이루어졌고요. 사실 지난해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진석 원내대표, 우상호, 또 박지원 대표가 함께 자리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 이제 4.13 총선 직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새누리당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사실 어찌 보면은 총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었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켰기 때문에 국회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와의 소통이 지금만큼 어렵게 강조되는 측면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작년도 4.13 총선을 거치게 되면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여소야대 국면에 이르렀기 때문에 야당 특히나 지도부의 원만한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관계 복원을 위한 자리들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와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특정 정치인을 향해서는 유재석 씨를 닮으셨네요. 이런 덕담을 건네기도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러한 측면들이 좀 집권 초기부터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부와 청와대와 여야 간의 관계, 국회 관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은 관계들이 복원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게 좀 아쉬움으로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늘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기대합니다. 그때 회동 때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그 이후가 바로 이제 5.18 기념식을 앞두고 있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재창 이 논란이 바로 또 일었어요. 그렇죠. 합창, 재창 논란 때문에 그 당시 결과론적으로 박순춘 보훈처장이 또 5월 광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당시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마찰이 있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청와대의 문제 그리고 당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들이 촉발됐던 부분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잘 현안들을 해결했다라면은 지금처럼 여당이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오진 않았을 건데 과거에 대한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 좀 반성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극복한다라면 지금 현재 있는 보수 정당 야당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 지금 여민관에서 여야 원내대표,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관련 화면 또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더 자세히 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세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